과거 대북 제재 사례 어떤 게 있나? 지금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로 인해서 북한 수출의 거의 95%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의료뿐만이 아니고 광물, 그 다음에 대부분의 공산품, 그 다음에 노동력 수출 이런 게 모두 금지되어 있고요. 북한의 수출품 중에서 중요한 게 이제 광물, 그 다음에 수산물, 그 다음에 공산품 중에서는 의류가 가장 많이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임가공 형태, 특히 이제 중국에서 원자재가 들어가고 북한에서 가공을 해서 나오는 형태가 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북한의 노동자가 중국에 나와서 허룽이라든지 이런 단둥이라든지 이런 데 나와서 중국 업체에 고용돼서 일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 다 걸립니다. 그래서 과거에 나이키나 아디다스 같은 유명 업체도 혹은 명품 업체들도 연루가 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의류업체, 세계적인 브랜드들이 생산 기지가 중국에 있잖아요. 중국에서 북한 노동자를 활용하거나 이거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중국의 업체가 북한에 다시 하청을 주는 거죠. 이런 형태가 발각이 났죠. 그러니까 본사 업체는 아니었고 중국 하청업체의 문제였기 때문에 본사와 하청업체가 계약을 해지하는 선에서 마무리가 된 적이 있죠. 대북 제재란 물론 이제 알고도 제재를 위반하기는 쉽지가 않죠. 왜 그러냐면 알고도 제재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은 국제적인 제재 대상이 되는 거고, 특히 미국과의 거래에서 치명적인 손실을 입거든요. 아예 거래가 금지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재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를 부과하는 경우, 이건 유엔 안보리에서 만장일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엔은 안보리가 제일 세요. 그러니까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사실상 유엔 상임이사국 5개가 질서를 좌지우지하고 제재도 좌지우지하거든요. 여기서 합의하는 제재가 있고, 그러니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지만 안보리의 제재는 안 받아요. 왜냐? 본인들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니까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안 되거든요. 사실 모순된 제도죠. 그러니까 북한은 안보리가 언제부터 2016년에 유엔 안보리 2270 후부터 그 다음에 2017년 12월에 23975까지 요 5개가 핵심적으로 중요한데 그 전에도 있긴 있었지만 요건 다 뭐 안보리가 모두 합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해제를 하려면 모두 만장일치 합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해제 못하죠. 왜냐하면 미국, 영국, 프랑스가 반대할 테니까. 또 하나는 각 개별 국가의 단독 제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부과하는 제재가 따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북한에 단독 제재해요. 일본도 제재하고. 그러니까 미국의 제재는 또 2가지가 있어요. 대통령이 직접 얘기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매일 떠들어대죠. 그게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행정명령이에요. 요거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내리고 마음대로 해제할 수 있어요. 근데 대통령이 마음대로 못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의회가 합의를 거쳐서 제재하는 거. 이거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함부로 못해요. 그런데 이 미국의 행정명령이나 대통령, 의회 제재, 여기에 위반이 되면 그 기업은 미국과 사업을 못하죠. 그러니까 대놓고 이런 불량 기업의 아닌 이상 세계적인 유명 브랜드가 대놓고 의도적으로 알고 위반한 사례는 없다고 봐야죠. 우리나라도 대북 제재 위반한 사례가 있나? 2018년에 한국 기업 3곳이 북한산 석탄을 원산지를 위조해서 국내로 반입시킨 사례가 있고, 따라서 기소가 된 사례가 있거든요. 66억 원 상당의 석탄을 블라디보스톡, 그러니까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로 간 거죠. 그래서 블라디보스톡에서 환적한 다음에 원산지를 러시아로 위조를 한 거죠. 그런 사례도 우리가 발생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제재 위반 사례에서 자유롭지 못하죠. 제재를 받는 북한의 수입원은 북한이 국제사회가 금지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핵무기를 개발할 때 자금이, 외화가 필요한데 그 외화의 유입원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 대북 제재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주요한 수출품은 뭐냐면 광물입니다. 석탄과 철광석이 제일 많고요. 물론 뭐 마그네사이트 이런 거 있지만 이게 제일 많고, 두 번째는 수산물입니다. 중국의 동북 삼성 쪽에 특히 수산물 수요가 많기 때문에 북한산 수산물, 특히 냉동 수산물이 인기가 아주 많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노동력 수출입니다. 중국의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10만에서 20만 명 정도의 북한 노동자가 호룽이라든지 단둥이라든지 동북 삼성에서 일하고 있는 걸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임가공입니다. 뭐냐면은 중국에서 의류 같은 것들이 들어와서 뭐 단추 가공을 한다든지 이런 재봉을 한다든지 해서 나가는, 이게 주요한 수입원이거든요. 이것은 모두 지금 중단됐어요. 대북 제재에 걸려 있습니다. 그럼 남는 건 뭐냐? 이제 무기 밀매, 그 다음에 사이버 해킹이거든요. 그런데 무기 밀매도 지금 제재가 국제적으로 가동되면서 어려워졌고요. 그 다음에 남는 건 이제 사이버 해킹이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는 가발이나 눈썹, 인조 눈썹 같은 것 정도, 요 정도지, 농산물도 상당 부분 사실은 걸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북한으로서는 교육을 통해서 외화를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남는 건 국가적 차원의 해킹, 가상자산 탈취,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니면 이제 밀수. 이거는 이제 주로 중국, 러시아 쪽 되는데 주로 중국이죠. 그러니까 중국 당국도 대놓고 밀수를 용인하진 않죠. 대북 제재 걸리니까. 그러나 중국 당국이 단속을 강화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또 밀수가 가능해지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북한은 이 달러 외화가 거의 고갈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왜냐하면 2024년 5월 기준으로 봤을 때 1달러당 북한 원화 8, 9천 원 정도거든요. 그런데 금년 5월 상순 기준으로 봤을 때 1달러당 2만 3, 4천 원이거든요. 3배 가까이 뛰었거든요. 그 얘기는 달러가 없다는 얘기죠. 고갈됐다는 얘기죠. 그 정도로 사실은 북한이 멀쩡해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제재의 충격으로 인한 외화 고갈 상태에 빠져 있다. 그러니까 러우 전쟁 참전으로 어느 정도 대가도 받고 경제적 이득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 가지고 북한 경제를 회생시킬 만큼의 어떤 영향은 없다. 그러니까 제재의 효과는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대북 제재 실제 피해자는? 제재의 딜레마는 뭐냐면 제재의 충격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라크 후세인 정권 말기에도 제재로 인해서 아주 극심한 이라크 경제가 타격을 거의 황폐화됐거든요. 그러니까 제재는 충분히 효과가 있어요. 근데 또 다른 딜레마는 뭐냐? 그 제재의 피해를 대부분 일반 국민들이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라크 제재 말기에도 유아 사망률이 급증했고, 생선 한 마리 사려고 그러면 돈을 한 박스 정도 가져가야 할 정도였거든요. 불량 국가에 대한 제재는 필요하고 상당 부분 압박을 주지만, 문제는 지도층은 거의 피해를 입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도 타격이 있고 사실 경제가 아주 치명적인 압박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북한 지도부는 핵 개발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의 재정 구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일반 경제, 그 다음에 군수 경제, 그 다음에 김정은의 통치 자금 39호실 경제, 이 세 개가 따로 놀아요. 그러니까 인민 경제가 아무리 굶고 사람이 아사해도 이 군수 경제에 있는 돈은 일리 안 넘어요. 그러니까 계속 무기 개발하고 핵무기 개발하고 신형 구축함, 조기용모 통제기, 자기 능력도 안 맞는 무기들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통치 자금, 이건 김정은 정권이 유지하는 거니까요. 극단적으로 1994년부터 한 98년까지 북한의 고난행군기라고 하는 대규모 아사 위기, 실제로 수십만 명 이상이 굶어 죽었어요. 공식 확인된 겁니다. 수십만 명이 굶어 죽는 고난행군기라는 최대의 위기에서도 김정일은 군량미를 풀질 않았어요. 제재를 하면 제일 큰 타격은 어디로 가느냐? 바로 일반 경제, 인민 경제로 가거든요. 그럼 군수 경제와 노동당 39호실 통치 자금은 그대로 유지하는 거죠. 이게 이제 제재의 딜레마예요. 대북 제재 실효성은? 대북 제재, 모든 제재,
모든 생션은 효과가 있습니다. 강력한 효과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엔이 대한민국에게 반도체 수출을 금지시키고 철강 수출 금지시키고 그 다음에 자동차 수출 금지시키고 석유화학 금지시키고 조선 금지시킨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국 경제 파탄 나죠. 파탄 날 겁니다. 그러나 이건 민주국가의 경우죠. 민주주의 국가는 유엔이 제재할 이유가 없잖아요. 질서를 지키니까. 근데 독재국가의 특징은 뭐냐면은 일반 국민의 희생을 통해서라도 정권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라크나 북한이나 혹은 뭐 리비아나 여러 경우에 있어서 제재를 하면 천문학적인 피해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독재 정권은 일반 주민들, 국민들의 고통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를 압박하면 지도부가 고통을 느끼고 불량행위를 중단할 거다. 아니면 경제를 압박하면 일반 주민들이 힘들으니까 봉기를 일으킬 거다. 이게 이제 제재의 그 어떤 숨겨진 의도거든요. 근데 독재 정권은 주민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경우가 많고, 첫 번째. 아무리 불만이 많더라도. 두 번째, 이 불량행위 자체가 정권 유지의 수단이 되기 때문에 어느 경우에도 이걸 포기할 생각이 없다라는 거죠. 이게 제재의 딜레마예요. 제재는 어마어마한 피해가 발생을 하지만 지도부는 호의호식하고 불량행위를 중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재를 부과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제재를 부과하지 않으면 불량행위를 그대로 용인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핀포인트 방식의 제재입니다. 그러니까 지도부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제재. 그러니까 지도부의 맞춤형 제재. 이게 필요한데 이 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이게 이제 제재의 이중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대북 제재만으로 북한 핵 개발 차단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북한은 제재에도 불구하고 빠른 속도로 핵 개발을 추진해 왔습니다. 결정적으로 북한의 핵 개발 속도를 늦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제재가 없었다면 훨씬 더 광범위한 핵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제재는 필요하다. 제재는 필요하지만 그게 궁극적인 수단은 아니다. 그러니까 제재와 협상을 병행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이제 제재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북한 주민들의 민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정권은 지금 어려운 건 제재 때문이다 라고 선전선동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되게 익숙해 있어요. 북한 주민들이. 근데 자기들이 북한 주민들이 고통스러운 건 제재 때문이 아니고 북한 정권의 잘못된 선택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재를 함과 동시에 북한 주민들에게도 이 상황의 정확한 이해를 전달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트럼프 정부의 모순은 뭐냐면 지금 제재는 유지하지만 지금 이 USAID라든지 이 불량 국가의 진실을 전달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그러니까 VA라든지 RFA라든지 이런 불량 국가를 민주화하고 정상화하는 이런 쪽 예산을 또 깎아버리거든요. 그건 바람직하지 않죠. MSMT란? MSMT는 이제 다국적 제재 감시 위원회거든요. 그러니까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 팀인 거죠. 근데 이게 왜 만들어졌냐면 그 전에는 대북제재위원회, 대북제재를 결의했으니 이걸 관리하는 대북제재위원회가 만들어질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위원회는 의사결정을 하는 거니까 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대북제재위원회에 전문가 패널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전문가 패널이 주기적으로 잘 준수했는지 안 되는지 전문성을 가지고 이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하면 이 위원회에서 이제 그 위반하는 국가나 기업들을 제재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전문가 패널이 이제 매년 임기를 연장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러시아가 이 임기 연장에 반대했어요. 유엔 안보리 결정은 무조건 만장을 치거든요. 하나라도 반대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영국, 상임이사국 5개가 중요해요. 비상임이사국은 별로 안 중요해요.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이 5나라가 합의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국제 깡패들이에요. 자기들이 핵 다 가지고 있죠. 인정받고 있죠.
지들이만 먹으면 한 나라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또 한 나라만 반대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5개 나라는 제재를 받을 일이 없죠. 왜냐? 자기가 반대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을 반대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전문가들의 이제 이게 없는 거, 눈이 없어진 거죠. 감시하는 눈이. 유엔 안보리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잖아요. 중국, 러시아 한 팀, 미국, 영국, 프랑스 한 팀. 그러니까 서방 대 권위주의 진영 이렇게 이제 갈려져 있죠, 지금. 어차피 중국은 안 도와줄 거고. 그래서 나머지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이 서방 진영, 소위 과거 자유민주주의 진영에서 MSMT. 그럼 우리끼리 하자. 우리끼리 해서 만든 게 MSMT예요. 다국적 제재감시위원회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전문가 패널을 유엔 안보리가 사라졌으니 그 역할을 대신하는 팀을 만든 거죠. 그러나 여기서 무슨 결정을 하든 안보리 결정이 아니니까 유엔 안보리 제재는 아니에요, 이제. 나머지 국가들이 제재를 위반하면 이 제재 위반한 걸 가지고 나머지 국가들이 개별 제재는 할 수 있지만 유엔 차원의 공동 제재는 못 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작지가 않죠. 왜냐하면 이 MSMT가 결정을 해서 미국이 니네들 제재 위반했어? 그럼 우리하고 거래 못해? 일본 우리하고 못해? 한국 우리하고 못해? 유럽하고 못해? 이래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엔 안보리의 전문가 패널만큼은 아니지만 김정은의 신냉전 외교로 이제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이 역할을 다 했으니 이 역할을 지금 MSMT 다국적 제재감시위원회가 하겠다라는 거고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유엔 차원이 아니라 이제 다국적 대북제재에 동의하는 국가들이 이제 개별 제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북한 안보에도 공백이 있는 건가? 2017년 말까지 김정은 정권은 핵무기 개발과 권력 기반 강화에 주력합니다. 국제사회에 나오지도 않고 심지어 우방인 중국도 가지 않아요. 그리고 2018년에 드디어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여하면서 데뷔를 하거든요. 국제무대에. 3월에 중국 가고 4월에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6월에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 흐름으로 가거든요. 2017년까지 권력 기반을 장악하고 핵무기를 개발해서 자기 기반을 튼튼히 한 김정은 정권이 2018년부터 협상에 나온 거죠. 근데 이게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로 김정은의 그랜드 디자인이 깨져요. 그러면서 김정은 정권은 이제 경제적으로는 자력갱생, 미국과의 장기적인 대결, 그 다음에 외교적으로는 신냉전 외교, 그 다음에 남북 관계는 이제 윤석열 정권 들어서면서 단절, 헤어질 결심,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이렇게 흘러가는 상황에서 이 자력갱생이라는 경제를 버틸 수는 없잖아요. 이 어려운 상황에서 김정은 정권에게 숨통을 트여준 게 바로 러우 전쟁이에요. 이 러우 전쟁이 발발하니까 북한은 러시아를 지지하고 무기를 공급하고 병력을 제공하고 이러면서 이제 김정은식 신냉전 외교가 탄력을 받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게 북한 안보에 러시아의 신기술 같은 군사기술 같은 게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인민군 현대화, 재래식 전력의 현대화 이런 효과들을 보고 있지만 그러나 12,000명 1차 파병, 2차 3,000명, 15,000명이 파병됐거든요. 5,000명 정도가 지금 손실이에요. 한 600명에서 1,000명 사이 전사, 나머지는 이제 부상. 이 중에 상당수는 이제 연구장애니까 전투력이 없죠. 그럼 거의 전멸된 거예요. 그리고 이 병력들은 정예병력이 같거든요. 그리고 무기를 공급하면서 전방에 있는 예를 들면은 M1978, M1984 곡산포 같은 170mm 이게 서울 불바다 발언의 그 주력이거든요. 사거리 60km예요. 전방에 있는 곡산포까지 빼서 러시아로 이동시킨 정황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럼 당연히 북한으로서는 안보 공백이 발생하죠. 지금 MDL 군사분계선 인근에 지금 북한군들이 작업을 하는 건 대남 공격용이 아니라 방어용이에요. 도로를 단절하고 철도도 끊고 불모지하고 방벽을 쌓는 작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북한이 겉으로는 호언, 장담 이렇게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군사적 충돌에 대해 상당히 긴장을 하는, 오히려 긴장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계엄 사태,
대통령 탄핵 사태 2024년 12월부터 지금 북한에 도발이 없잖아요. 쓰레기 풍선, 오물 풍선도 보내지 않잖아요. 의미 있는 어떤 심각한 긴장 구조 행위도 안 하고 있거든요. 북한으로서는 러우 전쟁 파병으로 인해서 러시아라는 어떤 든든한 뒷배를 얻었지만,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상당한 군사적 자원이 러시아로 이동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북한은 안보적 공백이 발생하는 거죠. 또 하나는 러시아와의 밀착은 중국과의 관계의 악화를 초래합니다. 왜냐하면 북중간 이해관계가 다르거든요. 유사시 중국은 북한을 위성국가로 만들거나 점령을 해서 동해로 나오는 게 중국의 대전략이거든요. 근데 러우 전쟁에 대한 북한의 파병, 그 다음에 2024년 6월에 북러 신조약에 따라서 러시아도 북한에 군사적으로 들어올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건 중국에게 레드라인을 넘은 거죠. 왜냐하면 중국이 북한을 통해서 동해로 나오면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이 또 포위되거든요. 중국과 러시아는 영토로 전쟁까지 한 적이 있어요. 지금 연해주, 거대한 지역은 1860년 베이징 조약으로 러시아에 할양된 거지, 원래는 청나라령이었어요. 물론 그 이전으로 따지면 뭐 고구려 발해 땅이었죠. 그러니까 이 러우 밀착은 중국과 북한 간의 관계를 이격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이게 어떤 신의 한 수처럼 보이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많은 사상자 발생, 그 다음에 안보 공백, 러시아로부터의 군사기술 지원 같은 대가는 그건 또 긍정적인 측면이죠.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러나 북중 관계의 갈등, 북중 관계는 최악까지 갔어요. 이 북러 밀착 과정에서. 2018년 3월 김정은이 처음으로 다롄 중국에 가서 시진핑 주석과 만나서, 그 다롄에 방추이 섬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해변에서 둘이 걸었던 발자국을 동판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 기념패를 중국이 시멘트로 덮어버렸어요. 이거 팩트로 확인된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또 화가 나니까 시진핑 주석이 보낸 이 올해 신년 연하장을 산면에다가 실으면서 쿠바하고 콩고보다 더 뒤에다가 시진핑 주석 이름도 없이 그런 어떤 모욕적인 행동으로 맞대응했거든요. 그러니까 최악으로 왔었어요. 너무 최악이니까 3, 4월경부터는 양측이 관계를 좀 개선하는 걸 모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북러 밀착의 이면이죠. 북중 관계 악화, 그 다음에 안보 공백, 경제적으로는 큰 영향이 없고 군사기술 협력은 있겠지만, 이게 이제 김정은의 신냉전 외교의 어떤 여러 가지 측면인 거고, 그러니까 어찌됐건 북러 밀착은 단기적으로는 북한에는 안보 공백으로 작용을 하겠죠. 김정은 트럼프 북미 관계는 어떨까? 북러 밀착의 효과는 이제 러시아가 일부 군사 기술을 준 건 확실히 보여요. 북한 기술로는 안 되는 5,000톤급 구축함, 껍데기는 뭐 그럴싸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내용물은 북한이 5,000톤급 구축함 만들 수 없거든요. 그 다음에 그 정도 통합된 첨단 무기 체계를 운영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도 딜레마다. 왜냐하면 북한이 많은 군사 협력, 기술 협력을 요구하고 있지만 선을 넘어버리면 우리 심기를 뒤틀리게 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지원할 수도 있거든요. 러시아는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있는 거고, 또 북한에 대한 군사기술 지원이 선을 넘으면 이건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리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을 겨냥할 수 있으니까. 러시아는 지금 북한이 절실하게 필요하니까 그 선에서 아슬아슬하게 관리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우리하고 미국은 주시하고 있죠, 지금. 그러나 트럼프, 김정은 간의 관계에서는 북러 밀착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러우 전쟁 휴전을 지금 추선하고 있거든요. 아마 찌그럭버그럭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휴전으로 가게 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의도대로. 왜냐하면 종전은 모든 문제 합의해야 되거든요. 영토 문제까지. 근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의 5분의 1을 장악하고 이걸 내줄 생각이 없는데, 여기에 도장 찍으라면 제렌스키가 안 찍죠. 5분의 1 영토 돌려줘 그러면, 푸틴이 돌려주면 전쟁한 이유가 없잖아요. 원래 평화협정, 종전협정 1조가 영토거든요. 여기서 합의가 안 돼요. 남는 건 뭐냐? 휴전이죠. 휴전은 도장 찍으면 되니까 그냥 안 싸우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중재로 결과적으로는 휴전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왜냐면 우크라이나랑 트럼프랑 광물협정도 맺었잖아요, 지금. 이제 푸틴이 몰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죠. 트럼프 중재로 러우 전쟁 휴전이 되면 거꾸로 푸틴이 중재해서 김정은과 트럼프가 만날 수도 있잖아요. 9월에 동방경제포럼 푸틴이 항상 오거든요.
그럼 김정은이 가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가면 여기서 푸틴 중재로 이제 북미가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럼 그림이 나오잖아요. 러우 전쟁은 트럼프가 중재하고 북미는 푸틴이 중재하고. 왜냐하면 트럼프하고 푸틴이 프렌드십 있다는 건 다 아는 사실이니까 이런 그림이 그려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김정은은 블라디보스톡은 기차 타고 금방 가니까.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은 어차피 러우 전쟁이 끝나면 러시아하고 관계 개선을 해야 되거든요. 한다고 말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럼 그걸 계기로 관계 개선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북러 밀착은 어쩌면 푸틴이 북미 관계를 중재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무기로 활용할 수 있나? 시진핑 주석이 러우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5월 9일 러시아 전승절에 참석을 했거든요. 그건 뭐냐면 지금 푸틴은 어쨌든 나토 서방과 싸우고 있고 그 다음에 시진핑 주석은 지금 미국 관세 정책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젤렌스키가 5월 9일 날 이 푸틴의 휴전안을 거부하고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도 시 주석이 이용을 무릅쓰고 모스크바에 갔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지금 미국과의 싸움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합동전선을 펴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중국과 러시아는 그러면 이해관계에 일치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중국은 러시아의 살상무기 지원 안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 최근 관세전쟁에서 중국이 국제적으로 미국과의 공동동선을 펼쳐자고 러시아한테 계속 손을 내밀었는데 러시아는 중립적인 입장을 펼쳤거든요. 왜냐하면 중국과 관세정책에서 미국과 손을 싸우는데 중국과 손을 잡으면 관세로 러시아를 또 때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와 중국은 서로 협력은 하지만 이게 동맹 수준은 갈 수가 없다. 특히 북중로는 될 수가 없다. 각자 이해관계가 다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과의 프렌드십, 그 다음에 러시아의 관계를 개선하면 이건 거꾸로 중국을 견제하는 간접적인 수단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을 버리진 않을 거다. 다목적적으로 활용을 할 거다. 또 푸틴 역시 러우 전쟁이 끝나면 전후 복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게 전후 복구 수요는 우크라이나보다 러시아가 훨씬 많아요. 왜냐? 우크라이나 영토의 5분의 1을 장악하고 있거든요. 남동부 벨트. 이 남부 회랑이라고 그러거든요. 여기는 우크라이나 땅이거든요. 여기는 인구 밀집 공업지대예요. 나머지는 다 그 농업지대예요. 나머지. 젤렌스키 가지고 있는 나머지 지역은. 그럼 우크라이나 영토를 뺐을 때 어떻게 됐겠어요? 도시를 파괴하면서 지금 점령을 했거든요. 마리오폴 같은 경우는 아주오에 있는 대출 단지인데 거의 폐허가 됐거든요. 그럼 인구 밀집 지역의 거대한 공업 지역이 폐허가 됐다면 지금 우크라이나보다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지역의 적은 수가 훨씬 큰 거죠. 그런데 푸틴은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전쟁이 종전으로 끝나든 휴전으로 끝나든 유럽과의 관계는 살아생전에는 관계 개선이 안 될 거예요. 그럼 이 거대한 이 광대한 점령지를 재건해야 되는데 유럽과는 안 돼요. 그럼 누구랑 협력하죠? 이제 서쪽으로 못 가는 거죠. 그럼 동쪽이거든요. 그럼 동쪽에는 이제 중국이 있고 인도가 있고 아세안이 있고 한국이 있고 일본이 있죠. 그 뒤에는 이제 미국이 있는 거고.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적 마인드니까 러시아 재건 사업에 분명히 참여할 겁니다. 천문학적인 재건 사업에. 우크라이나도 참여하지만.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이 휴전이 되면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풀어줄 거예요. 다는 안 풀더라도. 그렇게 따지면은 이 전후 과정에서 본다 그러면은 러시아는 북한도 안보적으로 필요하죠. 왜냐하면 군사협력 해야 되니까. 그러나 푸틴의 입장에서는 이 전후 복구를 위해서는 미국과의 협력, 관계 개선이 절실하고 트럼프 대통령 경제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그렇게 할 거고. 그러면 일본과 한국에도 이제 기회가 생기죠. 왜냐하면 일본과 한국은 살상무기 지원 안 했거든요. 유럽은 했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대한민국을 비우호국으로 지정했을 뿐이지 관계를 단절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면 미국과 러시아 관계는 개선될 거다. 그리고 북한과 러시아 군사협력은 계속 되겠지만 경우에 따라 추가 파병도 가능하죠. 왜냐하면 전선을 유지해야 되니까. 그러나 그렇게 되면 전후 질서는 달라질 거다. 미국은 러시아 관계 개선하고 그러면 한국에도 기회가 올 거다. 일본에도 기회가 있겠지만 일본은 북방 4개 도서를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제약이 상당히 많죠.
전후 관계는 미국과 러시아가 지금과는 다른 관계를 설정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대북 지원 축소로 미국이 얻는 이득은? 미국의 재정난은 이해하지만 그러나 제재만 가지고는 변화할 수 없거든요. 모든 변화는 사실은 대한민국도 이렇게 민주화되고 발전된 여기까지는 국민들의 힘이거든요. 국민들이 위대한 나라거든요. 국민들이 변화를 선택했거든요. 그럼 북한도 국민들이 변화를 선택해야 되는 거고 중국도 중국 인민들, 중국 국민들이 변화를 선택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독재 정권은 변화를 억누르고 있거든요. 힘만 갖고는 안 되는 거거든요. 소련 동유럽 체제가 붕괴된 것도 구조적인 경제적 모순도 있었지만 끊임없이 정보가 흘러 들어갔거든요. 자유 이런 것들, 저항정신 이런 것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은 무너진 거지 경제적 모순을 갖고 무너진 건 아니거든요. 미국이 이 불량 국가들을 정상화하고 또 북핵 문제 해결하고 또 미국이 중국과 지금 충돌하고 있잖아요. 정면 충돌하고 있잖아요. 이거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이 하드웨어 싸움만 갖고는 안 되는 거고 소프트웨어 싸움에서도 이겨야 되는 거거든요. 이 민주주의 진영이 권위주의 진영에 앞서는 게 바로 보편적인 가치거든요. 민주주의, 인권, 그 다음에 자유 이런 보편 가치들. 그럼 이런 보편 가치들이 이 전파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재라는 이런 물리력만 갖고는 쉽지가 않다. 제재와 함께 북한 주민들을 각성하고 현실을 이해할 수 있는 중국 인민들이, 중국 국민들이 지금 중국 체제의 모순을 깨닫고 본인들이 테난먼처럼 민주화, 미래를 향한 변화 이걸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트럼프 정권은 소탐대실하고 있다. 몇 푼 돈을 아끼기 위해서 거대한 보편가치 확산이라는 미국이 세계의 지도국이 될 수 있었던 건 바로 그런 보편가치를 기반으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 훼손한다는 건 트럼프의 천박한 경제주의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얻는 이득보다 미국이 보편가치의 지도적인 헤게모니 국가로서의 어떤 위상이 가지는 천문학적인 어떤 이득, 이해관계 이런 걸 포기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몇 푼 때문에 미국의 도덕성을 훼손하기 때문에 이건 정말 잘못된 거다. 이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거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